갈피를 못 잡는 투자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콕바이오의 공배준입니다. 오는 2025년 10월 29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오후 3시에 2035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제가 최근 도시기본계획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을 남겨주셔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너무 과대평가한다. 이건 개소리다. 지금과 같은 인구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된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저는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어느 포인트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건 기본 구상과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도시의 큰 방향을 읽어내는 것이지 오늘이나 내일 당장 무언가가 진행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즉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도시기본계획을 단순히 지금 당장 뭐가 된다 안 된다로 보지 마시고 앞으로 어떤 그림 속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어야 되는지 내 토지나 투자가 그 흐름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결국 정보는 해석하기 나름이고 똑같은 자료를 두고도 어떤 사람은 기회를 보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는 거죠. 과거에는 자료를 볼 수 없어 투자를 못했고 결국 전문가만 기회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료가 오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소리라며 무시하는 상황이 참 아이러니해요. 결국 그 결과는 5년, 10년 뒤에 나타나겠죠. 누군가는 웃을 것이고 누군가는 아쉬워하겠죠.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계획을 통해서 성성동, 불당동 그리고 지금의 천안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전에 올렸던 도시기본계획 영상을 보시면서 추석 명절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통합본을 통해 다시 한번 도시의 큰 흐름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고고! 2035 천안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벌써 4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23년부터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착수되었어요. 제가 최근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해본 결과 2027년에 최종 발표를 목표로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가 차원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현재 동시에 진행 중이에요. 이 수정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은 천안과 아산의 공간구조, 교통인프라, 산업축까지 향후 10년 이상 도시 전반의 전략 방향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 지금 아주 중요한 기점 위에 서 있어요. 도시가 바뀌면 부동산의 판도가 뒤집힙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우리 지역, 우리 도시의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지금 감이 오시나요? 오늘은 우리 도시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그 흐름을 알아보고 그 흐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변화의 흐름을 가장 근본적인 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함께 짚어볼게요. 자, 그럼 가볼까요? 고고! 오늘 말씀드릴 도시기본계획은 한 도시의 향후 20년을 설계하는 공간계획이에요. 쉽게 말해서 앞으로 이 도시가 어디로 확장되고 어디를 보전하며 어디에 도로, 철도, 산업단지가 들어설지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한 공간 전략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들에겐 투자 바이블과 같은 자료이기도 해요. 특히 중요한 점은 이 계획이 한번 수립되면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년간 도시의 방향성과 성장축, 투자 우선순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에요. 개별 사업자, 투자자, 그리고 행정기관까지 모두 이 계획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시의 미래를 예측하고 부동산의 흐름을 읽고 싶다면 도시기본계획부터 반드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천안의 도시기본계획 중에서도 가장 처음 등장하는 계획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페이지 분량에 불과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배경이야말로 당시 도시가 직면했던 문제점과 정책적 방향의 전환 계기를 가장 정확히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먼저 2035 천안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배경이 되는 문제는 저성장, 인구 감소, 그리고 고령화의 가속화였어요.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결국 도시의 재정 기반 약화를 뜻하고 기존처럼 외곽으로 도시를 확장하는 방식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이 신도시 중심의 개발에서 도시 재생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컴팩트 시티, 압축 도시와 같은 개념이 확산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철거 위주의 정비 사업보다는 원도심의 기능 회복을 중심에 둔 도시재생 정책이 본격화되었어요. 천안에서는 대표적으로 천안역 동측 일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구로 선정되면서 약 6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었었죠. 그 여파로 대흥로 일대의 토지와 건축물이 평당 2천만 원 이상에 거래된 사례들도 생겼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물리적인 환경 변화 없이 가격만 상승한 결과를 낳았고 이 정책은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도시의 정책 하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이때부터 분명히 알 수 있었죠. 여하튼 이 시기의 도시계획 배경을 요약하자면 저성장, 인구 감소,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압축과 재생 중심의 도시 전략이 2035 천안 도시기본계획의 출발 지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40 천안 도시기본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설정될까요? 기존 2035 천안 도시기본계획이 도시 내부 재생에 집중했던 것과는 달리 2040의 계획은 그 전략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아직 공식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도시 문제의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2024년 출산율이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0.75명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25년에는 고령화 비율이 2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021년부터는 총 인구도 줄어들기 시작했죠. 이런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가장 심각하게 떠오른 문제가 바로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의 소멸 위기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수도권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더 심각해져서 다른 지방들이 소멸 직전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이 현상은 이제 단순한 지역 격차를 넘어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로 전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준비 중이며 이러한 흐름은 2040 천안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2025년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5대 초광역권 기반의 다극체제 전환을 꾸준히 강조해왔어요. 즉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역이 균형을 이루는 다액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런 기조를 반영하자면 향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광역 연계, 메가시티, 초광역 협력체제가 핵심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도시기본계획은 단순히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넘어서 도시의 생존 전략과 경쟁력 확보 전략으로 기능해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은 바로 도시 단위가 아닌 광역 단위의 사고 전환, 즉 초광역화예요. 천안 또는 아산이라는 도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이상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인근 도시와의 연계와 통합을 통한 광역적인 대응이 핵심 전략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천안과 아산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 지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인근 도시와의 통합을 통한 광역 자립도시예요. 최근 대전 충남 통합 이야기가 부쩍 자주 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세한 로드맵도 없고 도민들의 공감 형성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충청권 메가시티와 대전 충남 통합이 도대체 뭐가 다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죠. 정책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울경처럼 그냥 놀이만 하다 지나가겠지,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위기예요. 자, 그런데 이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이 하나 나오죠. 바로 오세훈 아산시장인데요. 오 시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어요. 예전부터 천안 아산 통합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나오곤 하는데 통합을 위한 단 하나의 원칙은 아산의 이익이다 라며 그 이익을 위해서는 통합 광역시로 가야 광역시의 장점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데 일반 시로의 통합이면 통합의 이익이 전혀 없다라고 하였죠. 이 내용은 시립 중심의 통합 논의로 전환하자는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매우 현실적이고 필요한 접근이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 하나의 지자체로 이 거대한 초광역 구조 안에서 살아남기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거죠. 또 통합이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먼저 고민을 해야 해요. 그렇다면 천안 아산이 통합해서 광역시가 될 수 있다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득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기초자치단체보다 광역단체 국비가 우선 배정됩니다. 두 번째는 중복 행정 구조에서 발생한 예산 낭비를 막고 빠른 정책 결정을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인식이 된다면 도시 브랜드와 위상이 높아지고 외부 투자 유치, 중앙정부의 협력에도 매우 유리해집니다. 네 번째는 도시 계획과 각종 정책을 도 단위의 승인이 아닌 자체 승인으로 속도감 있게 집행할 수 있어요. 아산의 경우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권한이 없어 충청남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항상 느려요. 마지막으로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 시 천안 아산이 독자적 축으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대전 중심의 통합 구도에서 벗어나 천안 아산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문제점도 분명히 존재해요. 천안과 아산 사이에서 행정 주도권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생활권은 여전히 같지만 KTX 명칭 문제, 폐기물 소각장 문제 등 지역 감정이 여전히 존재하죠.
이런 갈등은 통합 이후 정책 추진의 저항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충돌은 정치적 설계와 주민 공감대 형성으로 충분히 조율 가능한 부분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지금이야말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결국 천안 아산 통합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서 향후 도시계획의 축 자체를 재편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도시기본계획의 배경을 말씀드리다가 천안 아산 통합을 말씀드리는 건 이런 이유입니다. 이러한 모든 논의는 결국 2040 천안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어요. 즉 통합 논의와 초과격 전략은 단지 정치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공간 전략의 핵심 전제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도시기본계획 단순한 행정 자료가 아니라 향후 20년 동안 도시행정과 개발이 반드시 따르게 되는 법적 지침이에요. 이 안에 초광역화 전략이 명시된다면 단순한 선언을 넘어 천안 아산의 행정 구조, 개발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갈등 요소 있고 복잡한 이해관계도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기회는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수십 년 후에도 천안 또는 아산이 지금처럼 일자리가 넘치고 활력이 있는 도시일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대로라면 그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광역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대전 충남 통합에서 하나의 지자체 일부로만 편입된다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 별로 없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결국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이 흐름은 거스를 수 없고 따라서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이득이 되는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방향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식과 공감에서 출발을 하고요. 오늘은 앞으로 발표될 2040 천안 도시기본계획의 배경이 될 시대적 문제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상되는 국가 정책의 전략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또한 그 흐름 속에서 진행 중인 대전 충남 통합 논의 그리고 천안 아산 통합 광역시 가능성에 대한 제 생각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의 도시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이제는 더 이상 단일 지자체라는 틀 안에 머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런 점을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도시의 미래는 행정기관만의 몫은 아닙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과 관심 그리고 방향에 대한 인식이 앞으로 10년, 20년 후 천안과 아산의 도시 구조를 바꾸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그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첫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부동산 강의를 찾아보면 대부분이 경매 위주의 강의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서는 경매하는 법, 특수물건 처리법 뭐 이런 기술부터 가르쳐주죠. 그리고 막상 이런 학원에 가보면 본인의 투자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경매를 가르쳐주고 뭐 투자를 하고 싶은 초보분들에게 공동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기술이나 공동 투자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막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배워야 하는 건 경매 기술, 특수물건 해결법, 명도하는 법, 권리 분석, 지분 경매나 유치권 처리 방법 이런 것들일까요? 오늘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드릴게요. 우리가 왜 기술이 아니라 부동산을 먼저 배워야 되는지 말이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부동산 투자에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지분 경매, 유치권, 권리 분석, 명도하는 법, 뭐 혹은 남들이 돈 벌었다는 그 특수 기술을 배우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런 기술이 쓸모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 어느 단계에서는 기술이 투자 성과를 높여주기도 해요. 하지만 부동산을 이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기술보다 먼저 부동산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모른 채 기술만 배운다는 건 지도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낚시 고수에게 비법을 배웠다고 해보자고요. 어떤 낚싯대를 쓰고 어떤 릴을 끼우고 어떤 미끼를 사용하며 낚싯대는 막 45도 각도로 던지면 좋다는 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전수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기술만 안다고 해서 무조건 대어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날 물의 흐름, 수온, 물고기의 먹이 선호도, 호수의 특성, 기후, 바람의 방향과 세기, 심지어는 낚시터의 지형까지 알아야 진짜로 대물을 낚을 수 있죠. 부동산 투자도 똑같습니다. 어떤 강사분들이 저는 이렇게 해서 대박 났습니다 라고 말하면 듣는 분들은 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나도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실패를 경험해요. 영상만 보면 부동산 참 쉬워 보이는데 왜 이렇게 실패 확률이 높을까요?
높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포인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낚시터에서 물고기가 몰리는 포인트를 모른다면 아무리 좋은 장비와 기술이 있어도 허탕을 치는 것처럼 부동산 투자에서 지역이라는 포인트를 모른다면 기술은 무용지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지역, 즉 내가 낚시할 저수지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기술만 배우면 나도 돈 벌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하지만 그 기술이 통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은 매번 다르고 절대 똑같이 재현되지 않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의 투자 성공 사례는 그 사람의 사례이지 나의 사례가 아니에요. 절대 똑같을 수 없거든요. 위치, 주변 인프라, 인구 흐름, 정책 변화, 매수자 상황 이런 건 매번 달라지고 기술로만 해결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배운 기술을 써도 누군가는 운 좋게 대박을 내지만 누군가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동산을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바로 이 지역의 흐름과 성장 방향을 읽어야 합니다. 낚시터에서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처럼 부동산에서는 이 흐름과 방향이 곧 물고기 떼가 모이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흐름과 방향이 공식적으로 담긴 자료가 바로 도시기본 계획입니다. 도시기본 계획은 지자체가 그 지역의 10년, 20년 뒤를 그린 청사진이에요. 어디를 개발하고 어디를 보존하며 어디에 어떤 인프라를 확충할 것인지 모든 성장 포인트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이걸 모른 채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여행 다녀오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최소한 추억이라도 남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도시기본계획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시기본계획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낚시터를 예를 들어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계획의 배경이에요.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의 배경은 단순히 앞으로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 이런 계획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 이 계획이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파트예요. 낚시의 비유를 해볼까요? 최근 몇 년간 비가 적게 와서 강수위가 낮아졌고 외래종이 유입돼서 토종 물고기 개체수가 줄었고 댐이 새로 지어져 물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어. 이런 낚시터 주변과 현재 낚시터의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아무리 비싼 장비와 뛰어난 낚시 기술이 있어도 그날의 물 흐름과 환경에 맞지 않으면 대물은커녕 작은 고기도 못 잡아요. 도시로 치면 계획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수도권 규제, 지방 균형 발전 정책, 청년층 유입 전략, 고령화 대책, 지방 소멸 위기 등 다양합니다. 이 지역을 알기 위해 주변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즉 계획의 배경은 낚시터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를 알려주는 시작점이죠. 이걸 이해하고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지도에 단순히 선 하나 긋는 게 아니라 그 선 뒤에 숨겨진 왜와 어떻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도시기본 구상이에요. 도시기본 구상은 도시 전체의 성장 방향과 성장 축을 제시하는 파트예요. 낚시의 비유를 하자면 물고기가 주로 다니는 강줄기와 물길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천안의 성성동과 아산의 탕정이 있죠. 이러한 물길 안에 성성동과 탕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 지역의 성장축이 설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과거에는 포도밭이 펼쳐져 있던 농지였는데 지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계획되면서 사람과 자본이 빠르게 몰려든 거죠. 이 지역의 집가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이게 바로 물고기가 자주 다니는 물길을 찾은 결과예요. 이 성장축 위에 있던 이 두 지역은 교통망, 상업시설, 주거단지가 연달아 들어서면서 도시의 핵심 포인트로 변신을 했죠. 그래서 도시기본 구상을 보면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토지가 성장의 축에 위치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한다는 거 이거 자체만으로도 투자의 성공과 실패의 차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인구 배분입니다. 이 인구 배분은 현재와 미래에 사람이 어디로 몰릴지를 계획하고 예측하는 단계예요. 물고기 떼가 지금은 여기쯤에 몰려 있는데 앞으로 어디로 이동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 이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곳은 상권이 형성되고 주거 수요가 증가하고 토지 가치는 상승하게 되겠죠. 반대로 인구 유출이 예상되는 곳의 경우는 상권이 악화되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죠. 즉 앞으로 사람이 몰리는 지역이 물고기 떼가 몰리는 곳이고 그런 곳은 투자자 입장에서 성공 확률이 높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천안의 북부 생활권을 보겠습니다. 여긴 직산, 성완, 입장, 선고가 포함되어 있는데 2017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약 8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에서 앞으로 이 지역의 인구를 23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물론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인구가 하루아침에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건 그만큼 해당 자리에 인구를 수용할 주거지가 필요하게 되고 기존 도심과 연결할 교통망이 확충되어야 하고 학교, 상업시설, 산업단지 등 생활 인프라 확장이 뒤따른다는 뜻입니다. 낚시로 치면 앞으로 이 저수지 이 포인트에 물고기를 3배로 늘릴 예정이라는 공지를 받은 것과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투자자는 미리 포인트를 잡고 준비해두면 물고기가 몰릴 때 가장 먼저 낚싯줄을 던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인구 배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몰릴 이유와 시점을 알려줍니다. 이걸 읽을 줄 알면 아직은 한적하지만 앞으로 붐빌 곳을 남들보다 훨씬 빨리 포착할 수 있죠. 네 번째는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토지가 개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낚시터의 비유를 하자면 물고기가 있는 자리인지 없는 자리인지를 알려주는 지도와 같죠. 도시 성장축에 위치해 있고 인구 배분을 받은 지역일지라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이곳은 물고기가 있고 먹이도 많고 낚시하기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반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는 이곳에는 물고기 자체가 없거나 있어도 미끼를 물지 않는 자리라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은 평범한 농지라고 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 상업, 공업 용지로 용도 변경이 예정이라면 해당 자리는 낚시꾼 입장에서 앞으로 대물급 물고기 떼가 몰려올 자리를 미리 찍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입지가 좋아 보여도 산세가 험한 산악지형이라던가 개발 제한구역과 같이 묶여 있다면 이곳은 물고기가 절대 안 오는 자리이니까 투자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아산의 탕정이 현재 핵심 입지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산악지형은 거의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겉으로는 탕정이 성장의 축에 위치해 있고 인구 배분도 크게 받았지만 실제로는 그 구역 안에서도 낚싯대를 던져도 입질조차 안 오는 구역이 존재한다는 거죠. 즉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한다는 거, 이거는 물고기가 있는 자리인지 없는 자리인지 파악도 하지 않고 낚시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반시설 계획입니다. 앞에서 봤던 계획의 배경, 도시 기본 구상, 인구 배분, 토지 이용 계획이 낚시터의 위치와 환경을 알려주는 거라면 기반시설 계획은 그 낚시터에 물고기를 더 많이 불러 모으는 장치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쉽게 말해 낚시터에 물고기가 좋아하는 수초밭과 은신처를 만들어주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도시에서 기반시설이란 도로, 철도, 산업단지, 학교, 병원, 공원과 같은 인프라입니다. 이 인프라가 어디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사람, 돈이 모이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새로운 도로, 철도 노선이 개통 예정이다? 그럼 이동 편의성이 증가하고 외부 인구 및 상권 유입이 수월해지겠죠.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일자리가 창출되고 주거 수요가 증가해요. 즉 기반시설 계획은 지역 성장의 가속 페달과 같은 역할을 해요. 앞에서 4가지 계획을 통해 좋은 낚시터를 찾았다면 이 기반시설 계획을 보면서 그 낚시터가 앞으로 얼마나 풍성해질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로를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 낚시터 포인트에 물고기가 더 잘 모일 수 있도록 속도를 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셨듯이 도시기본계획은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닙니다. 이건 부동산 투자에서 지도이자 나침판 역할을 해요. 부동산 투자라는 낚시를 시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먼저 낚시터에 가야겠죠. 바로 이 낚시터가 투자 무대, 즉 도시나 지역, 시장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물고기가 사는지 중요한데요. 여기서 물고기는 그 지역에서 돈을 벌게 해주는 재료를 말해요. 사람이 얼마나 사는지, 그 지역에 돈이 얼마나 오가는지, 그리고 집이나 상가를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예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제일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물고기가 있는 포인트를 찾듯이 유망한 지역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물의 흐름과 수온을 읽듯이 정책의 변화, 인프라 계획, 경제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죠. 이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낚싯대나 릴, 미끼를 가지고 있어도 허탕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시기본계획을 잘 이해하면 물고기 떼가 어디로 몰릴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어디로 모이고 어느 지역에 상권이 생길지, 그리고 어떤 개발 계획이 진행될지를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기술은 장비이고
도시기본계획은 물고기 떼가 몰리는 자리를 찍어주는 GPS라고 생각하세요. 이 GPS를 가지고 포인트만 정확히 알면 기본 장비만으로도 충분히 대물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시작하기 전에 기술보다는 부동산이 먼저이고, 그리고 이 부동산을 알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은 이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저는 도시기본계획 안에 있는 핵심 요소, 물고기가 흐르는 길을 찾는 도시기본 구상, 물고기 떼의 현재와 미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인구 배분, 물고기가 좋아하는 자리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토지 이용 계획, 물고기를 더 많이 불러 모으는 장치인 기반 시설 계획. 앞으로 이 네 가지를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를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성동 토지 가격 들어보셨나요? 이제는 투자하긴 꽤 비싸졌죠. 근데 왜 이렇게 비싸졌을까? 그 이유를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라고만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성성동에서는 민간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에요. 이 개발 사업이 들어서면 주변 토지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주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평당 100만원도 안 하던 토지가 개발 사업의 영향과 매입으로 300만원대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사업이 계속 확장되었고 기반시설 좋아지고 주거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변 토지 가격이 또 한 번 상승합니다. 현재는 이 개발 사업을 위해 매입해야 하는 토지 가격이 평당 700만원을 훌쩍 넘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0만원도 안 하던 토지가 지금은 7배 이상 오른 거죠. 단적인 예로 성성 2편한 세상 아시죠? 이 아파트를 진행하기 위해 부지 하나를 매입했는데 그 가격이 850만원 정도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생겨요. 이런 집가 상승이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오른 걸까요? 아니면 도시가 확장되면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변화일까요? 오늘은 이 비밀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도시 확장과 그 속에 숨겨진 가격 상승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가볼까요? 고고! 자, 그렇다면 성성동에 이렇게 많은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2010년 초반 이곳은 국제 비즈니스 파크라는 사업이 추진되었다가 실패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개발 사업이 줄줄이 들어서고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고추밭이었던 도정동이 지금은 천안의 도심의 일부가 된 것처럼 포도밭이었던 성성동이 지금처럼 변하게 된 데에는 계획대로 움직인 결과입니다. 도시는 아무렇게나 우연히 커지는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 계획이 바로 천안 도시기본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계획 속에서 천안의 도시 성장을 한눈에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있는데 그게 오늘 말씀드릴 도시공간구조입니다. 이 도시공간구조라는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도시공간구조는 도시의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사람이 성장하면서 뼈가 커지고 그에 맞춰 성장하는 것처럼 도시 또한 이 뼈대에 따라 확장을 해요. 여기에 도로와 같은 혈관이 연결이 되고 개발 사업이라는 살을 붙이게 된다면 비로소 도시라는 사람이 완성되게 되는 거죠. 혹시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물고기가 이동하는 흐름 기억하시나요? 도시 공간구조는 바로 그 흐름처럼 도시가 어느 방향으로 자랄지를 알려줍니다. 여기에 앞으로 말씀드릴 토지 이용 계획, 인구 배분 계획, 기반시설 계획까지 함께 본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성공 확률은 훨씬 높아져요. 왜냐하면 천안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이 계획을 기준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 뼈대가 어디로 뻗어나갈지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도시가 어느 방향으로 성장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느 지역이 주목받을지도 미리 알 수 있겠죠. 도시가 커지는 데는 항상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은 보통 도시기본계획 속에서 이미 그려져 있는데 천안 도시기본계획도 예외가 아니에요. 2008년에 발표된 2020 천안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도시공간구조 속에는 커다란 메인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화살표가 바로 도시 성장의 중심축이죠.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중심축은 경부고속도로와 국도 1호선을 따라 남북 방향으로 잡혔어요. 이 교통축을 도시의 척추로 삼아 개발이 뻗어나가도록 계획한 거죠. 또한 도심에서 불당동으로 그리고 청룡, 목천 방면으로 이어지는 개발축도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성장축에 속해 있다고 해서 모든 곳이 바로 도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도시는 기본적으로 연접해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성장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토지 이용 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쪽의 목천과 남쪽의 풍세 광덕 방면은 중간에 녹지축이 껴져 있고 고속도로가 해당 지역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으로의 확장이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런 장애물들로 인해서 도시가 확장되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목천, 병천 쪽 그리고 풍세 방면 쪽을 보면 독립적인 소도심 형태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겁니다.
다시 성장축을 말씀드리면 2007년에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시 확장 방향을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설정을 했어요. 북쪽은 두정동을 거쳐 업성, 성성동 방면으로 수립을 한 거고, 서쪽으로는 불당동 확장, 남쪽으로는 청룡동 방향으로 확장을 구상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현재 시점에서 이 지역을 다시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해당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죠. 이는 계획이 단순한 서류상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 도시 성장 방향과 일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이후 2012년에 발표된 2020 천안 도시기본계획 변경에서도 도시 공간구조를 보면 2007년과 큰 틀에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개발 형태를 정리해보자면 구시가지에서 북부, 남부, 서부로 확장되는 구조를 갖고 있었고, 도시성장 패턴은 기존 도심에서 경기 남부로 맞닿아 있는 북부 지역으로 뻗어나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과거 도시 공간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옛 자료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계획을 알면 현재와 미래의 도시 확장 경로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과 2012년 계획에서 잡은 성장축과 개발 방향은 오늘날 천안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거든요. 이 말은 도시가 계획에 따라 성장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과거의 흐름이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이제부터 2035 천안 도시 공간 구조를 살펴볼게요. 이 계획에서는 기존 중심축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북측의 성완 직사는 여전히 성장의 핵심축으로 남아있지만, 과거 남측으로 향하던 메인축이 이번에는 동쪽, 즉 목천, 병천 방면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흐름인 신성장 연계축이 추가가 됩니다. 이번 계획에서 메인축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균형 발전축이라는 이름으로 설정이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균형이라는 건 목천, 병천 방면을 말하는 거고, 발전은 직산 성안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균형 발전축은 말 그대로 동부와 서부의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발전의 중심은 북부 산업 거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균형 발전축입니다. 천안의 도시 공간 구조를 설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변 도시와 연계하는 성장 전략이에요. 그래서 서축으로는 충청남 도청에 있는 내포 신도시, 아산에서는 아산 신도시가 있고, 천안 도심과 연결한 뒤 다시 성완 직산으로 이어주는 것이 신성장 연계축입니다. 산업, 주거, 상업, 연구기능 시설이 함께 묶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인 거죠. 여기에 광역적 산업 업무 연계축도 있는데요.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라 경기 남부의 해상물류 산업벨트로 시작을 해서 입장 선거, 도심, 풍세 광덕을 지나 세종시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산업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이 산업 업무 연계축은 충청권과 수도권을 묶는 경제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시 확장의 메인축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보전축이에요. 이 보전축에는 금북정매, 충남도 광역산림 생태축, 비오톱 1등급지가 포함되어 있어 이곳들은 보존이 필요한 녹지로 설정되어 있어 개발이 제한돼요. 그리고 관광문화축이라는 곳도 있는데, 이곳 역시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을 보면 대부분 보전, 보호 목적이 되어 있어 개발에 대한 탄력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곳들을 보면 보전, 문화, 관광, 전원생활이라는 키워드가 붙는데, 저는 이런 축은 투자 대상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2035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축은 균형발전축과 신성장 연계축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발전과 신성장이라는 키워드가 핵심이고, 이 두 축에 포함된 곳이 바로 도심과 직산, 성완입니다. 성완 직산은 과거부터 도시 확장 방향으로 자리 잡은 곳이었어요. 인접한 경기 남부와 연결되는 지리적 장점과 산업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북부 생활권에 속하죠. 특히 최근에는 성완의 종축장 이전 부지를 활용해 국가산업단지 계획이 발표되었고, 직산에는 직산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남측의 성성동, 업성동까지는 이미 도심으로 편입될 준비를 마쳤고 도시개발 사업 활발히 진행 중이에요. 그럼 이러한 흐름이 계속 진행된다면 다음 차례는 당연히 직산 성완이 되겠죠. 이 두 지역은 도시 공간 구조 속 성장 축일 뿐만 아니라 도로망 확장,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사업 등 기반시설과 계획이 현재 집중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 공간 구조의 성장 축이 지정되면
그 축을 따라 도로가 깔리게 되고 이러한 구획 안에 산업과 주거개발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 공간 구조를 읽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말씀드릴 기반시설 계획과 토지 이용 계획을 함께 보면 미래 도시의 모습을 훨씬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별 구체적인 개발과 계획은 기반시설 계획이나 토지 이용 계획에 상세히 다뤄드릴게요. 그리고 이 흐름을 알고 보면 2035년 천안의 확장 지도에서는 직산과 성안이 중심 무대라는 사실이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도시가 어디로 확장할지를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 도시 확장 방향에 맞춰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가 성장하는 방향은 단기적인 뉴스나 소문이 아니라 수년 동안 준비되고 검토된 도시기본계획 속에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어디에 개발한대? 라는 말만 듣고 단순히 그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요. 만약 그 개발 호재가 취소되거나 지연이 된다면 투자금이 묶이거나 가격이 떨어져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개발이 발표만 되면 꼭 진행되는 줄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발표만 하고 무산된 계획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런데 이 도시 성장 방향에 위치한 지역은 이야기가 달라요. 만약 그 지역이 성장축 안에 있고 거기에 개발 호재까지 겹친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개발 호재가 사라지더라도 도시의 성장축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언젠간 다른 개발 계획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성정동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성정동은 과거 국제 비즈니스 파크와 천안 경전철이라는 대형 호재가 전부 무산되었지만 성성동은 천안 도시 성장 방향의 한 축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다시 개발이 살아났어요. 지금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새로운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죠. 이는 도시 성장 축에 포함된 지역이 얼마나 강력한 투자 안정장치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순한 호재를 쫓는 것이 아니라 도시성장 방향이라는 뼈대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 위에 호재가 더해지면서 상승 가능성은 커지고 설령 호재가 사라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안전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부동산 투자 전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시공간구조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도시공간구조 안에서 천안의 앞으로 성장 방향은 북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 이 화살표 하나로 도시성장 방향을 안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단순히 도시 공간 구조만으로는 도시의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천안의 북부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실까요? 고고! 오늘은 그 첫 번째 근거로 인구 배분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현재 지금 천안의 인구가 약 70만 명 정도 되는데 2035년에 90만 명이 된다고 예상을 해보자고요. 그럼 앞으로 20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난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인구가 늘어난다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필요하겠죠. 또 그에 맞는 도로, 학교, 병원 같은 기반시설도 새롭게 설치해야 되고요. 이게 바로 도시기본계획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획인구라는 개념이 나와요. 계획인구라는 건 단순히 지금 천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도시가 얼마만큼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을지 정해놓은 수치입니다. 현재 인구가 70만인데 2035년에는 90만 명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앞으로 이 20만 명이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가 바로 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 인구를 정하고 나면 생활권별로 인구를 나눠 담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인 생활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를 행정구역인 읍, 면, 동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생활권이라는 큰 단위로 나누는 것이에요. 천안의 경우는 동지역인 도심이 포함되어 있는 중심생활권, 직산, 성완, 입장, 선거가 포함되어 있는 북부생활권, 풍세, 광덕이 포함된 남부생활권, 목천, 병천이 있는 동부생활권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생활권에 따라 중심생활권에는 얼마, 북부생활권 얼마, 동부와 남부에는 얼마만큼의 인구를 배분할지 각 생활권이 감당할 수 있는 인구 규모를 정해놓는 거죠. 이 과정을 인구 배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나눠진 생활권에 이 인구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앞으로 어떤 지역이 성장할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구 배분의 수치는 곧 개발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해요. 많은 인구가 배정된 지역은 새로운 주거지와 도로, 상업시설이 뒤따라 들어서게 되고 반대로 인구 배분이 적은 지역은 개발의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인구 배분은 단순하게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 어느 지역이 성장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인구 배분은 개발을 제약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남부생활권에 원래 한 1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고 인구 배분은
1만 명 정도 받았다고 쳐볼게요. 그렇다면은 이 지역에는 추가로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나 주거 단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인구 배분에 맞춰 개발 계획이 수립될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이 이 남부생활권에 수립이 된다면 이 지역은 더 이상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활권마다 수용할 수 있는 인구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1만 명이 늘어난다고 예상한 곳에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이 수립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획이 과하다는 얘기를 듣겠죠. 그리고 쓸모없는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인구 배분은 생활권의 성장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개발의 한계를 정해주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아산의 동부생활권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2019년에 탕정 이지구 개발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아산의 동부생활권에는 인구 배분이 충분히 배정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탕정 이지구는 초기에는 제한된 범위로만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고 그 주변 지역인 동부생활권에는 대규모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어려웠죠. 하지만 이후 아산시 2040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동부생활권의 인구 배분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인구 배분에 맞춰 탕정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인구도 증가되었고 아산의 동부생활권은 지금 현재 아산에서 가장 많은 개발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이 되었죠. 인구 배분이 증가한 만큼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과거의 인구 배분을 살펴볼게요. 2007년 당시 천안의 인구는 중심생활권이 32만 명, 북부가 8만 5천, 동부가 4만 7천, 남부가 1만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중심생활권에 22만, 북부에 6만 5천, 동부에 1만 9천, 남부에 4천 명을 배분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5년인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밌는 사실은 중심생활권의 경우는 계획과 비슷하게 인구가 증가했지만 북부는 소폭 증가했고 동부와 남부생활권의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도시의 성장과 인구 배분은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기본계획에서의 도시공간구조, 인구 배분,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도시는 생활권을 골고루 키우고 싶어 해요.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이 당시 천안도 마찬가지였고요. 물론 실제로는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성장할 때는 연접한 성장이라는 특성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기존 생활권을 더 선호하죠.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개발업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존 도심과 붙어있는 지역부터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을 했죠. 실제로 천안도 천안역, 원성동, 신부동 일대가 발전을 하고 이후 성정동, 복명동, 북쪽으로는 두정동, 백석동이 개발되고 남쪽으로는 쌍용동과 불당동으로 연결이 되는 개발들이 진행되었죠. 기존에 살던 생활권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개발이 된 거죠. 2007년 항공사진을 보면 당시 중심생활권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들이 많았어요. 불당동, 청당동, 신방동, 백석동, 성성동, 업성동, 부대동 등은 대부분 미개발 상태였죠. 이런 상황에서 계획상으로는 전체 생활권을 키우려고 했지만 실제로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도심 내부의 미개발지를 선호했어요. 그게 성공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007년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인구 배분은 현재 수치와 괴리감이 있다는 겁니다. 도심에 연접된 성장으로 인해 부, 동부, 남부 생활권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도심 내부의 미개발지에서만 개발이 수립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천안은 어떻게 될까요? 중심 생활권의 인구만 계속 증가하게 될까요? 2035 천안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 배분을 살펴볼게요. 지금 이 그림은 천안의 인구 배분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기존에는 중심 생활권의 인구 배분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보면 현재 50만이었던 중심 생활권에 6만 명을 배분했어요. 동부에는 15,000명, 남부에는 14,000명을 배분했고요. 그리고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북부 생활권이에요. 원래 86,000명이었던 곳에 무려 14만 명을 배분해서 2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거죠. 지금 도심의 절반 정도라는 거예요.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2017년 항공사진을 보면 도심의 북쪽인 성성동, 부대동, 남쪽에는 신방동, 용곡동, 청당동 일대에 개발할 수 있는 미개발지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물론 현재인 2025년 시점으로 본다면 이 지역에도 이미 많은 개발 계획들이 수립되었죠.
이걸 단계별 생활권별 인구 배분으로 보자면 방금 말씀드린 중심생활권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대부분의 인구 배분을 소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2025년까지는 중심생활권의 개발 가능지에 수립된 계획과 진행 예정인 계획을 위해 배분해둔 인구 배분을 거의 다 사용할 예정이라는 거죠. 이건 2017년에 분석했던 천안의 개발 가능지를 분석한 자료인데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개발 계획이 수립 가능한 곳이에요. 그런데 8년이 지난 현재 상황에서 보면 이 노란색 지역 대부분이 이미 개발 계획이 수립된 상태예요. 이 수립된 계획에 인구 배분이 사용되었겠죠. 이건 다음 영상에서 어떤 계획들이 어디에 수립되어 있는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시에 직접 중심생활권의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인구 배분이나 시가와 예정 용지가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는데 현재는 인구 배분이나 시가 예정 용지가 없어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40 도시기본계획이 새로 수립되고 아산처럼 새로운 인구 배분이 되어야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025년까지는 중심생활권을 중심으로 키웠다라고 보자고요. 그럼 202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중심생활권의 인구 배분은 거의 끝나자마자 단계별 인구 배분을 보면 이때부터 북부, 동부, 남부의 인구 배분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심생활권의 인구 배분은 계획이 수립된 시점부터 2025년까지 쓰이면서 개발을 할 예정이었고 개발 가능지가 사라진 2025년부터는 다른 생활권으로 개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 배분이 제일 높은 북부 생활권의 도시 성장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동부나 남부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25년부터 새로운 개발 계획이 시작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4년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와 지금 차이를 정말 비교를 해본다면 엄청나게 차이가 커졌어요. 직감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고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북부 생활권에 많은 계획이 수립되거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북부 생활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직산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착공에 들어갔고 직산 도시첨단 산업단지 진입도로도 개통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성동과 업성동이 개발되기 전 모습 기억하시나요? 2010년 정도였는데요. 그리고 현재 개발이 진행된 후에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성성동에 그때 투자했어야 됐는데 그때 땅값이 얼마였는데 그때 샀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이라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성성동, 업성동은 어디가 될지 그리고 앞으로의 인구는 어디에 밀집될지 앞으로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는 어디에 거주하고 어디에 일을 하고 있을지 이걸 공부해보시라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겁니다.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인구 배분 자료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북부 생활권은 막 시작된 단계예요.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바로 여기에 투자해야 돼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도시 공간구조와 인구 배분만으로 북부 생활권이 성장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살짝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그리고 북부 생활권 안에서도 직산, 성완, 입장, 선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가 핵심 축이라고 단정 짓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아직 다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토지 이용 계획에서의 시가 예정용지, 개발 가능지나 기반 시설인 도로와 광역교통시설까지 확인해야 진짜 큰 그림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까지 다 살펴보신다면 천안의 어디가 중요한 포인트인지 그리고 어디로 성장할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기반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도시 공간구조와 인구 배분 살펴보았죠. 이 내용 쉽게 말하면 도시를 어디로 키워나갈지 그리고 사람을 어느 지역에 집중시킬지를 정리한 큰 그림이었어요. 이 내용 덕분에 우리는 천안이 어디에 힘을 주고 또 어디에 중점적으로 키우려고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만으로는 바로 여기에 투자하세요, 이 지역이 성장합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죠. 왜냐면 아직까지는 방향만 보일 뿐 구체적인 그림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천안시 도시기본계획 안에 있는 토지 이용계획을 보려고 합니다. 토지 이용계획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려서 토지를 어디에 쓰고 어디는 개발하지 말아야 할지를 정리한 도시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 이용계획 안에서 개발 가능지, 시가와 예정용지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시의 성장 방향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까지
확실히 잡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고! 2017년 천안의 지목별 토지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임야가 전체 면적의 4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임야는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는 산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산들은 대부분 보존해야 할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산 꼭대기에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산을 사는 경우는 별로 없죠.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드릴 토지 이용 계획은 바로 이런 것들을 선별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개발이 가능한 토지와 불가능한 토지를 구분하는 일이죠. 산같이 보존해야 하는 자연 환경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로 지정해 훼손을 최소화하고, 반대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는 앞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배분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미래 도시 성장 방향을 제시하고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거죠.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때는 토지의 상태에 따라 4가지로 분류를 해요. 이미 개발이 끝난 기개발지, 개발이 불가능한 개발 불능지, 그리고 당장은 보존하지만 나중에 상황에 따라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개발 억제지로 나눕니다. 천안의 경우는 개발 가능지의 대부분이 북부 지역에 몰려 있어요. 동부 지역의 목천, 병천의 경우는 개발 가능지가 넓게 분포해 있긴 하지만 길게 늘어선 모양이라 주변 개발지와 연결하기가 좀 불리해요. 남부의 경우는 용정리 일대 평야지대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자연 지형이나 법적 규제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가 많습니다. 자, 이 개발 불능지는 이름 그대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예요. 지도를 보면 진한 녹색으로 표시된 게 개발 불능지입니다. 색깔만 봐도 자연과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죠? 개발 불능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양해요. 산의 높이를 측정했을 때 동지역은 80m, 읍면 지역은 150m를 초과하거나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곳은 여기에 해당해요. 그 외에도 도시자연공원, 생태자연도 1등급, 비오톱지도 1등급, 국가 및 1급 하천, 군사시설, 토지 적성평가 가등급을 받은 곳들도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 하천을 제외하면 이런 곳들은 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산의 꼭대기나 높은 산에 지정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 뭐 저기 있는 산들 다 깎아서 개발하면 될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기준들 때문에 함부로 개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 불능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토지 투자에서 고려할 만한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발 억제지인데요. 이 개발 억제지는 연한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곳은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장되는 것을 막고 대도시 주변의 농업 생산과 보존을 위해 지정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물 보이는 곳 좋아하시잖아요. 하지만 이 물은 대부분 쌀을 생산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물 주변에 주거지나 상업, 산업시설이 들어서면 안 돼요. 그래서 저수지나 하천 주변 지역은 거의 개발 억제지에 속합니다.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물이 보이는 곳이 생각보다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대규모 개발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게 된다면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개발 억제지는 언젠가는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억제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진 토지입니다. 다음은 기개발지예요. 이 기개발지는 오렌지색으로 표시되며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 계획이 수립된 곳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가능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여기는 일단 별 3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을 살펴보면 앞으로 어디에 개발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거든요. 즉, 이 지역에 새로운 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럼 개발 가능지가 중요하다는 것 아셨죠? 그럼 이제 천안의 개발 가능지를 생활권별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생활권이에요. 이 중심생활권의 지도를 보면 도심 내부에 개발 가능지가 중간중간 보이지만 이곳들은 이미 차암지구, 매립장, 백석5지구 등 이미 개발 계획이 수립된 곳입니다. 2017년 자료라 아직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중심생활권의 남측으로 내려가 보면 신방 신흥지구, 신방 구룡, 구룡 배울지구, 용곡 눈들지구 등 많은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아직 남아있는 개발 가능지는 신방 통정지구 남측과 구룡동 일대입니다. 이 두 지역은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쪽에서 동의서를 받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생활권의 북쪽에도 많은 개발 가능지가 보이지만 이 일대는 송성 호수공원이 있어 이 주변의 개발 계획 다 수립되었죠. 그래서 남은 개발 가능지는 여기가 번용로인데 번용로 북측의 업성동과 그 업성동 북측으로 이어지는 개발 가능지가 많이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네요. 여기서도 보이는 게 직산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보이네요. 여기서 살짝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보면 도심의 우측으로는 부대 안 터지고 최근에 발표된 삼용 2지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도심 오른쪽에 이곳 유량동인데 이 유량동 일대도 노란색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미 소규모 개발이 산발적으로 이뤄져 대규모 개발 사업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SK렌터 오토옥션의 오른쪽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여기서 남은 개발 가능지를 보자면 천안상구 북측 신당동 일대에도 개발 가능지가 크게 분포해 있네요. 다음은 남부생활권인데요. 이 남부생활권은 중앙에 큰 개발 가능지가 보이죠. 여기서 주황색 제가 뭐라고 했죠? 기개발지. 이미 개발이 수립된 지역으로 풍세산업단지이고요. 그 위쪽으로는 천안 6산단, 바로 왼쪽에는 풍세 2산단이 있고 오른쪽에는 여기도 조금 남아있죠. 이 자리는 보성지구라고 해서 주택 4,000세대 공급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외에도 사업이 거의 무산된 퓨처 일반산업단지 남측의 미중리 일대와 그 아래 가송리 일대의 개발 가능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LG생활건강이 산업단지 건설 발표했을 때 미중리 일대가 잠시 주목받긴 했지만 현재는 특별한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서 이 광덕 쪽 방면은 산악지형이라 넓은 개발 가능지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동부생활권인데요. 이 동부생활권은 천안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그만큼 개발 가능지도 넓게 분포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덩어리로 뭉쳐있지 않고 길게 늘어선 형태라 주변 개발지와 연계하기가 좀 불리해요. 기존에 개발된 곳을 본다면 독립기념관, 천안 5산단, 운전지구 밑에 예술의 전당, 동부바이오 산업단지 등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보면 5산단 오른쪽으로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공사 중이며 그 사이에는 천안 5산업단지 확장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왼쪽에는 신사일반산업단지, 남쪽으로는 수신일반산업단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개발 가능지가 분포해 있긴 하지만 소규모 개발 계획이 난립해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소규모 개발이 진행된 곳을 제외를 한다면 신사일반산업단지 좌측에 큰 덩어리가 하나 있고 그 우측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원 인근에 개발 가능지가 크게 분포되어 있어 향후 이 두 자리가 동부생활권에서는 신규 개발 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북부생활권인데요. 이 북부생활권은 직산 성안 방면 그리고 입장 선거 방면으로 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북쪽부터 보자면 성안 지역의 가장 위쪽에는 종축장 국가산업단지 계획, 그 남측에는 배우 뉴타운이 구상 중에 있어요. 그래서 향후 종축장 국가산업단지와 배우 뉴타운이 개발이 된다면 이 배우 뉴타운 구상지 인접한 곳에 성안읍 율금리에는 매우 넓게 개발 가능지가 분포해 있어요. 국가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진행된다면 이후 개발 가능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아래 양당리, 마정산단 인근의 두 곳, 이런 곳들이 개발 가능지로 분포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이곳과 이곳은 천안 첨단산업단지가 추진 중인 곳이고 아직은 동의서를 받는 중입니다. 저는 지금의 중심생활권인 도심에서 성안까지 이어지는 이 큰 개발 가능지 덩어리들은 주변의 개발 불능지나 기개발지가 적어 앞으로 도시 확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곳이죠. 일본 국도 우측의 직상선거 입장 방면을 보면 소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이고 그 위쪽으로는 천안 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와 뱅크 유통밸리가 진행 중에 있죠. 그리고 그 우쪽으로는 군서 일반산업단지도 있고요. 이곳에서 아직 개발 계획이 없는 곳은 성급 소우리와 신월리 일대인데요. 앞으로 PF, 대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 높습니다. 이전 2022년엔 동의서도 받으러 다녔으니까요. 그리고 서북구청 이전도 이 개발 계획들과 연계될 예정이죠. 여기서 더 올라가면 중앙에 개발 불능지 보이죠? 여기가 성완읍 탄약창 군부대인데요. 이 군부대가 있어서 주변에는 연계된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는 없습니다. 성완읍 도아리 연암대학교 오른쪽 그리고 군부대 오른쪽의 경우도 개발 가능지가 좀 분포하고 있지만 여기도 이미 물류센터나 공장들이 들어가 있어 대규모 개발 계획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 여기서 오른쪽을 보면 이 자리 입장 쪽인데요. 축구종합센터가 개발이 완료된 곳입니다. 그 아래에 34번 국도와 입장휴게소 하이패스 IC가 계획되어 있는 그 인근에
개발 가능지인 녹색이 좀 보이는데요. 이곳은 계획관리지역 비율이 높아 꾸준히 물류센터나 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들은 소규모 개발들이 난립해 있어 앞으로 새로운 신규 개발이나 대규모 개발 계획이 수립되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전에도 이런 곳에 입장밸리라는 산업단지들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져 있죠.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개발 가능지는 지금 당장 계획을 수립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 신규 개발 계획은 분명히 이 노란색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개발이 불가능한 곳, 이미 개발된 곳, 그리고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곳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개발 가능지라고 해서 모두 다 개발 계획이 세워지는 건 아닌데요. 도시를 실제로 어디까지 어떻게 넓혀질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하나 더 있어요. 시가와 예정 용지라는 개념입니다. 시가와 용지라는 것은 현재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 이미 개발된 토지를 말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나 상거 밀집 지역이 여기에 해당되죠. 반면 시가와 예정 용지는 도시의 발전에 대비해서 앞으로 도시 성장에 필요한 개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입니다. 즉 앞으로 도시가 확장될 예정인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시가와 용지, 도심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면 그 주변 지역에 시가와 예정 용지가 연접해 있죠.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2007년에 발표된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와 예정 용지를 표시한 사진입니다. 이 시가와 예정 용지는 주황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도시를 이 방향으로 확장하겠다고 계획을 했던 거죠. 현재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이 표시가 투기를 유발할 수 있어 위치를 공개하지 않고 총량으로만 나타냅니다. 그만큼 이 정보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표였다는 뜻이에요. 이 정보가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2007년 자료를 보면서 시가 예정 용지를 한번 볼게요. 북부 생활권에는 성안역 북측, 직사는 남산리, 성거읍 송남리, 도심 지역에서는 성성동, 차암동, 백석동, 불당동, 청당동, 삼룡동 등이 있고요. 남부 생활권에는 풍세면 용정리, 동부 생활권에서는 목천의 운전지구, 오산업단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근. 자, 여기서 보면 도심의 성성동, 차암동, 불당동, 청당동, 삼룡동 이 인근 어때요? 대부분 개발이 끝났거나 진행 중인 곳들이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2007년에 이 자료를 보고 투자를 했다면 어땠을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토지 가격이 바닥을 쳤을 때 여러분들이 도시기본계획을 믿고 공부해서 도심 인근의 시가와 예정 용지를 저렴하게 샀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성동이나 불당동의 토지 주인이 되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궁금해하실 만한 포인트가 좀 있긴 한데 도심의 확장이 시가와 예정 용지라고 했는데 왜 도시의 외곽에 있는 곳들도 점이 찍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도시를 성장시킬 때는 도심이라는 곳만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부도심을 육성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부도심의 대표적인 것들이 성완, 직산, 성거, 풍세, 목천, 병천 일대 이런 곳들이 해당합니다. 자, 이런 지역들은 각자의 특성에 맞춰서 성장하도록 개발 계획을 수립해요. 이 성완의 경우는 경부선 전철역 주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시가와 예정 용지를 배분한 것이고요. 성거 같은 경우는 천흥산업단지 주변에 인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배후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목천의 경우는 독립기념관 및 천안 온천과 연계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풍세 같은 경우는 수도권 공장이 이전하면서 늘어나는 산업시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함이에요. 이처럼 지역별로 골고루 성장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시 외곽에도 시가와 예정 용지를 배분한 거죠. 현재와 2007년을 비교했을 때 점이 찍혀져 있는 곳들 중에서 아직 개발이 안 된 곳 어디일까요? 이 성완역 북측의 경우는 점이 2개나 찍혀 있는데 이 자리는 성완지구입니다. 일부 면적의 지역주택조와 민간임대가 계획되어 있긴 했었지만 아직 그 주변 지역의 수요가 부족해서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거 천흥일반산업단지 맞은편에도 아직 개발이 안 됐는데요. 여기는 성거 소도 종합 육성계획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중단되었던 곳인데요. 저는 앞으로 이곳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중심생활권. 남부생활권은 이미 시가와 예정 용지로 지정되었던 곳들이 대부분 개발이 완료되었고요. 동부생활권에서는 운전지구, 천안 제5산업단지, 신서일반산업단지 등이 개발이 진행되었고 아직 특별한 개발 계획이 없는 곳은 한국기술교육대학원 쪽밖에 없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장에 정리를 해봤어요. 개발 가능지와 과거 시가와 예정 용지, 그리고 현재 도시
공간구조에서 주 메인 성장축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과거의 시가와 예정용지는 현재의 개발 계획과 깊은 연관이 있었고 대부분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도 시가와 용지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예요. 어디인지 표시는 안 돼 있기 때문이죠. 근데 기존에 우리 내용을 보자면 도심과 인접한 지역 그리고 도시 성장축 인근에 배치했다는 것은 기존 개발 계획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도시계획을 설계하는 사람이라면 도시 공간구조에서의 도시 확장 방향과 개발 가능지를 확인하고 도심과 인접한 곳에 점을 찍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남부와 동부 지역에 시가와 예정용지를 배분하겠죠. 그럼 앞으로의 개발 계획은 전체의 개발 가능지 중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본 시가와 예정용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표를 잘 분석하게 된다면 투자의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오늘 토지 이용 계획을 통해서 기존에 남아있던 개발 가능지의 개발 수립 여부를 말씀드렸고 또한 현재 남아있는 개발 가능지를 통해서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높은 곳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단순히 개발 가능지만을 본 것이 아니라 도시 공간구조, 인구 배분, 토지 이용 계획을 종합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큰 그림이 그려진 천안 내부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고 그를 통해서 도시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기반시설 계획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반시설 계획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앞으로 핵심 지역이 어딘지 도시 성장의 방향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말 그대로 활용 전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럼 그 내용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겠죠. 자, 어떻게 오늘 내용 괜찮으셨나요?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콕바유의 공배준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꼭 봐요.